젊음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아끼고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꺼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망망대해 위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 떠나고 싶은 청춘들을 위한 청춘 사용법. 저 아르헨티나 남쪽에 그 산타크루스 그쪽에 가면은 땅을 1불이면 사겠다는데 누구 돈을 빌리든 한 1,000만 불 빌려가지고 한 1,000만 평 사가지고 거기서 왕노릇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네. 엉뚱하지요? 그냥 젊었을 때 그런 엉뚱한 꿈을 꾸는 것도 그 젊음의 특권이에요. 청춘이란 가능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닌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는 가장 치열한 시간. 젊었을 때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용감하게 도전하라. 그렇게 거친 파도를 건너 마침내 꿈을 이룬 영원한 청년이 낯선 바다 앞에 선 청춘들에게 건네는 이야기.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가진 게 없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일까? 서울대를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소년이 있다. 모두 이박원서를 낼 무렵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모두 인류대학만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고 자원은 없어서 이대로는 절대 가난을 면할 수 없다. 바다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런 말씀 한마디에 코스를 180도 바꿔서 수산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 깊은 결핍 속에 살고 있던 그였다. 성공이 보장된 길 대신 남들이 선뜻 가지 않는 바다를 택한 이유. 인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남무 타다하고 또 뭐하고 하지만은 챌린지를 어떻게 하느냐, 또 체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꾸준하게 하느냐, 그것에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부족할지언정 결핍이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다. 결핍을 멈춰설 이유로 남겨둘 것인지, 다른 길로 나아갈 출발점으로 바꿀 것인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렸다. (1950년대) 당시 태평양은 일본 어선들의 동무대였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원양어선은 진함호 단 한 척. 기술도 자본도 변변치 않은 그 배에 오르기 위해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무급 실습 항해사를 자처한 청년이 있었다. (1년간)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도 쓰겠습니다. 정말 죽자사자고 매달렸어요. 1년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도 그쪽이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자청해서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모했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닿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다. 고기 잡는 방식부터 어장을 읽는 법까지 눈에 담고 기록했다.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목표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목표를 생각해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가령 10년 후에 무엇을 이루겠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럼 2년 차는 뭐라고 4년 차는 뭐라고 6년 차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면은 그 자체의 성취감이니까 어려움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만 있다면 오늘의 파도는 표류가 아닌 과정일 뿐이다. 지구의 위아래는 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 왜 북쪽이 위고 남쪽이 아래여야만 할까? (196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고급 참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 대부분의 배들이 태평양으로 향할 때 캡틴 김재철 선장이 주목한 곳은 남들이 가지 않는 인도양이었다. 거기는 도저히 위험해서 배들이 잘 안 간다는 데 가서 배들이 안 가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많거든요. 관점을 뒤집자 블루오션이 열렸고 후발주자였던 동원에게 선두주자로 도약할 기회가 생긴다. 사실 지구라는 것도 아주 하나 별 스타도 아니고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세계 지도를 만든 게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에 지구를 이제 다 돌아보고 자기들을 위로 해서 그린 지도가 세계 지도 원초였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 보자. 어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부두처럼 나오는 이게 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이 방파제예요. 이쪽은 서풍을 막아주는 언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봉화대처럼 아주 당당하잖아요. 육지의 관점에서는 바다가 막다른 길이지만 바다의 관점에서는 세상 모든 곳이 길이 된다. 정해진 경로만 따라가다 길을 잃었다면 필요한 건 어쩌면 무모하더라도 과감하게 시선을 바꿀 용기가 아닐까. 바다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자원을 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목숨을 잃는 곳, 그러나 준비를 잘해서 하면은 또 충분한 보상을 받는 곳.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비로소 안전한 궤도에 진입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했을 때 가장 위험한 균열이 시작된다. (1980년대) 초 잘 나가던 회사를 뒤로하고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영어조차 제대로 못했던 그가 하버드 대학교를 간 이유. 지금 세상이 원체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 학교 때 배운 지식 가지고 현재 살아가기는 어렵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다가올 변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자각 때문이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것은 공부보다 사람이었다. 다양한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음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증권사로 몰리는 것을 보며 한국 금융의 내일이 될 것임을 확신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여기서 발견한 가능성은 또 있었다. 하버드에서 오는 길에 미국의 그 스타키스트라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동원 참치예요. 그 회사를 들려서 구경을 했더니 국민 소득이 2,000불 되면 참치 캔 수요가 생긴다고 그래요. 몇 년이 있으면 우리도 2,000불 되니까 되겠다 싶어서 와서 참치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질 좋고 값싼 고급 단백질을 우리 기술로 제공하겠다는 결심은 동원 참치캔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기업을 바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경 적응업이에요.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을 해가야지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안 돼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것은 한순간. 익숙해졌다는 건 어쩌면 다시 배워야 한다는 신호이다. 세상은 잘 알지 못한다. 탄탄해 보이는 기업 뒤에 숨겨진 지난한 흑역사들을. 참 많이도 다양하게 넘어졌지만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원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모든 걸 걸고 있고요. 몽땅 망하면 다시 배 타면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비용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제때 포기했던 것. 새로운 걸 쥐려면 손에 쥐었던 걸 놔버려야 잡지. 쥐고 있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는 썬크 코스트. 여기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거 포기하면 다 날아가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 거거든요. 누구나 실패한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성공한다. 차이는 실패를 다음 선택을 위한 자료로 남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픈 기억으로 덮어두느냐에 있다. 지금 당신의 항로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1950년대) 남태평양으로 향하는 원양어선. 모두가 멀미와 사투를 벌일 때 한 청년 항해사는 책 속에 파묻혀 있었다. 배 타는 동안이나 그 후로도 이제 동서고금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금서이던 여러 가지 좌파 사상의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읽는 동안에 제 인생을 깨닫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은 모두 신문 한 귀퉁이에 난 작은 공고에서였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친 활자 하나에서 가능성의 항로를 읽어냈다. 손가락 하나면 모든 정보에 닿을 수 있는 시대. 그런데 그중 알고리즘의 추천이 아닌 나만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찾은 지식은 과연 몇 %일까? 책도 많이 보지만 신문도 지금도 하루에 5개 신문을 봅니다. 애국신문까지 포함하면.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조금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본다고 할까요? 데이터의 범람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고 내 생각으로 바꾸며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 그것은 천천히 읽고 오래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 리스크가 터졌을 때 현장으로 같이 내려와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요. 일의 본질과 실무의 고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리더라면 제 커리어가 성장한다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밀고 가 하면서 실무자가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리더요.
장남은 북양에 온양어선 태웠어요. 그리고 둘째는 또 공장 근무나 영업사원 생활을 시켰습니다. 두 아들을 현장으로 보낸 것은 단순히 혹독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정말로 새벽부터 생선 비린내가 폐부까지 찌르는 현장에서 손이 저릴 때까지 로프를 당기고 얼얼해질 때까지 칼질을 하게 했습니다.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리더란 가장 먼저 파도를 맞으며 동료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몸으로 증명하는 자리. 폭풍우가 와서 배가 정말 위험하고 할 때는 선원들이 그 겁난 파도를 보면 자기도 겁이 나서 그런지 어떤지 선장 얼굴만 봐요. 선장이 자신 있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마음 놓고 그냥 자기 직무를 하도록 하는데,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정해진다. 적당한 요령이 묵묵한 성실보다 능력처럼 치부되는 세상. 고지곳대로 사는 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끝끝내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미련한 것일까? 생과 사가 교차하는 순간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앞에 오면은 그 순간 전체가 캄캄해져요. 아, 이제 죽었다. 이제 죽는다. 아주 거의 몇 초간이에요. 그때는 쫙 그 순간에 살아온 거, 현재, 미래, 이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살아남으면 떳떳하니 살아야지.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에게 허투루 쓸 삶이란 없다.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자, 증인을 불러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피의자처럼 계속 신문만 하십니까? 제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건데 왜 내가 구질구질하게 죽음보다 더 겁난 일 있어요?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단단한 원칙.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일 것이다. 동원과 한국투자금융, 도무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기업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수산기업이 금융업 진출을 선언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본업을 그 하나만 쭉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소위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양어업은 바다의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 어장과 유가라는 외부 조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계를 보완할 또 하나의 성장축이 필요했다. 그때 공매에 나온 한신증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큰 배 한 척 값이었어요. 막 그렇게 도전했지만 결코 그것도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한 10년간 그야말로 공을 들이고 해서 결국 금융업 진출은 본업의 경쟁력이 살아있을 때 다음 어장을 준비한 선택이었다.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한다.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자기가 본업으로 한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망해서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건 망한 거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위기는 점점 더 예상 밖의 얼굴과 속도로 찾아온다. 그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되고 있을 때 지금의 힘에만 기대지 않는 것. 하나의 그물에 의지하는 대신 더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다.
젊은 시절 세계 곳곳에서 목격한 고도 성장의 모습. 그 앞에서 더욱 뚜렷해진 가난한 나라의 현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상 경험한 것은 다 부모님을 비롯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혼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사회에서 받은 혜택보다 나 사회에 더 냈다. 그러고 간 사람이 떳떳하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음 세대의 가능성으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꿈을 접는 일만큼은 막고자 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 세상을 움직이는 미래 기술을 키우고자 했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AI에서는 우리 선진국이 되자 그런 생각으로 AI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머리에 든 기술이 우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전문 분야 기술 집약적인 거 그런 게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도움 위에서 오늘의 자리에 서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두고 싶은가?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사회에 공헌하고 가라. 그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다.